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더불어 최종적으로 반드시 이것은 알고 시험 현장에 가야만 되겠다는 내용을 압축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번에요 이 파이널 합격서가 출간이 됐습니다. 파이널 합격서, 최종 합격서죠. 이 합격서 속에는 첫째, 반드시 알아야 될 이론적 내용을 수록했고요. 두 번째, 그것을 바탕으로 반드시 이 정도 문제는 풀어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그 문제를 50문제 엄선해서 수록을 했습니다. 이 합격서가 여러분의 학업에 또는 합격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료를 구입해서 수업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볼까요? 자, 부동산 총론 부분인데요. 가장 먼저 부동산학의 기초 부분 나와 있죠.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고 있지만 보기 지문 속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알아둘 필요는 있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부동산학의 의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과 정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양한 주장 속에서 공통적인 내용을 끄집어내다 보니까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있겠죠. 자, 부동산학은 부동산 현상과 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악화된 부동산과 인간의 상호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응용과학이라고 정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정의 속에서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이라든지 학문적 성격이 모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을 보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부동산학은 종합과학, 응용과학, 경험과학, 규범과학, 인문사회과학의 성격 갖는다 알고 계시죠? 일단 내용 설명에 앞서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부동산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기초과학, 순수과학, 자연과학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그 지문은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문사회과학 나왔죠. 인문이나 사회란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은 인간과 관계가 있음이 전제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학은 인문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이 말의 뜻은 부동산학은 인간과 관계가 있는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간과 무관한 자연 현상은 부동산학의 연구 범위 속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가볍게 익혀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응용과학이다. 응용과학은 순수과학의 반대말인데요. 응용한다는 말 자체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한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다. 이 말의 뜻은 부동산학은 현실의 부동산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학문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경험과학이란 말은 부동산학은 추상적 학문이 아니고 현실에 존재하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대상으로 삼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의 성격 갖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학문적 성격 가볍게 보셨고 연구 방법 나오죠. 연구 방법은 다른 말로 접근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종류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지금까지 문제화됐던 건 두 개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가 종합식 접근 방법, 두 번째가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종합식 접근법 보면요. 종합이란 말 나올 때 법률, 경제, 기술 우리가 보통 법, 경기 3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복합 개념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문장 속에서 복합 개념, 종합, 시스템, 체계화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부동산학을 단기간에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접근 방법이라는 문장이 나오게 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종합식 접근법을 정답으로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사결정식 접근법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출제하더라도 이 문장에서 벗어나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합리적 존재다. 또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는 식의 표현 나오면 역시 주저하지 마시고 의사결정식 접근법을 정답으로 삼으시면 되는 겁니다.
또 부동산학의 이념 부분 나오는데 뭐 이념 부분은 다른 말로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일반 이념과 원리는 지도 이념 두 가지 구별되지만 우리 시험에 지도 이념까지는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일반 이념만 간략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 일반 이념은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세 가지 이념 또는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데요. 벌써 제목을 딱 보는 순간에 효율성 이 말 나오면 사적 주체, 사적 주체와 관계가 있겠죠. 그러므로 민간이나 사적이란 말 나오면 효율성을 답으로 하시면 되고요. 더불어 공공이나 정부자가 나왔다면 형평성의 원리를 답으로 삼으시면 되죠. 근데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효율성은 사익, 형평성은 공익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 공익과 사익이 적절히 조화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익을 추구하다 보면 공익이 무시되고 공익을 추구하다 보면 사익이 희생되는 상충관계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상충관계, 상호 충돌관계에는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는 원리로 작용하는 이념이 바로 합법성의 원리다라는 점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나오는데요. 크게 능, 안, 경공 네 가지 원칙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 중에서 문제화 될 수 있는 건 능, 안, 능률성과 경제성의 원칙 두 가지 정도만 내용까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능률성의 원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성을 제고하겠다는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가장 중시되는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부동산 활동을 구분할 때 크게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때 소유 활동에는 최유효용의 원리가 적용되는 반면 거래 활동에는 거래질서 확립의 원리가 적용되는데 이런 원리도 일반 원칙과 연결시키면 능률성의 원칙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안전성의 원칙은 안전이란 말이 결국 뭘까요? 안전을 강조한다는 건 그만큼 사고가 많다는 말과 같은 거죠. 부동산은 고가품이고 자산적 가치가 높다 보니까 사기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 거래와 관련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다 보니까 안전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기본적으로 능률성을 강조하다 보면 안전성이 약화되고 또 거꾸로 안전성을 강조하다 보면 능률성이 약화되다 보니까 능률성과 안전성의 원칙은 상충, 상호 충돌 관계에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6번에 보면 부동산 활동 나왔죠. 뜻을 보니까 누가 인간이 무엇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관리적 측면의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누구죠? 인간이 되죠. 그래서 인간은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되고요. 대상은 다른 말로 객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동산 활동의 객체가 부동산은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 나오냐면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의 성격을 갖추게 되고요. 거꾸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부동산이라는 물건이다 보니까 대물 활동의 속성을 띈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 이외에 윤리성, 전문성, 또 과학기술성, 임장활동 및 정보활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속성이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참고 삼아 읽어만 주셔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래를 넘겨보시면요. 자, 두 번째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가 나오는데 일단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 파트는 어떤 뜻이냐? 어디까지를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고 무엇을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냐? 즉 부동산학의 연구 범위를 확정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많이 배워서 기억나시겠지만 부동산의 개념 이 말 나오면 첫 번째 복합 개념의 부동산, 두 번째 복합 부동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복합 개념 나왔지만 복합 개념은 어느 파트를 불문하고 법률, 경제, 기술, 법경기 3대 측면을 종합
법적으로 고려할 때 복합 개념이란 말을 쓸 수가 있다는 것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목만 보더라도 복합 개념이구나. 그럼 그 속에는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경제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가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일단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크게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 이때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까지 결합한 개념을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용 설명에 앞서서 문장 속에, 지문 속에서 협의의 부동산, 광의 부동산 이 말 나왔다는 건 이미 복합 개념 중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알아놓고 나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로 물어보는 건 정착물의 내용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착물의 뜻이 뭔가 봤더니 정착물이란 토지나 건물 등의 지속적으로 부착이 되어 사회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사용되며 인정되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뭐라 그래요? 정착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조심할 게 뭐냐면 단순히 땅이나 건물에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착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착의 상태가 지속적일 때, 지속적인 부착 상태에 있을 때 비로소 정착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비록 땅이나 건물에 부착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착의 상태가 임시적이거나 일시적인 부착물은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는 차이점 꼭 구분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정착물을 구분할 때 크게 종속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종속 정착물을 얘기하면 반드시 토지의 일부란 말이 붙게 되죠. 토지의 일부 이 말 나오면 종속 정착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토지와는 독립한다는 건 별도로 토지는 내버려 둔 채 예컨대 건물만을 매도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건물은 토지와는 별도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 대상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경우를 독립정착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더욱 중요한 건 종류를 외워두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도로, 교량 이런 말 나오면 종속정착물이고 또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건물 등이 나온다면 독립정착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착물은 이제 어떤 게 정착물이냐 구분 기준이 있겠죠. 구분 기준들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설치 주체, 설치 의도, 부착 방법, 물건의 성격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반드시 알아둘 것은 설치 주체와 부착 방법 정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설치했다면 정착물로 보고요.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자 정착물이라고 나온다면 비록 정착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지라도 임차인자가 붙었기 때문에 정착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임차자 정착물에는 뭐뭐가 들어간다? 거래, 가사, 농업 정착물이 있어요. 거래, 가사, 농업 정착물은 임차자 정착물로서 정착물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부착 방법인데요. 부착 방법은 원칙과 예외가 있죠. 예컨대 건물 등에 부착된 물건을 물리적 훼손 없이, 물리적인 손상 없이 쉽게 떼어낼 수 있다면 그때는 정착물로 보지 않습니다.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는 건 부동산이 아니다. 즉 동산으로 본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비록 쉽게 제거가 가능한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을 제거함으로써 효용의 감소, 기능상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착물로 본다는 것 차이점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준부동산 나왔죠. 준부동산 뜻 뭐죠? 등기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우린 준부동산, 다른 말로 의제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또 의제부동산 속에는 어떤 게 있죠?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어업권,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준부동산으로서 민법상 토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로 2번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나왔죠. 여기는 내용을 물어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에 포함되는가? 종류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죠. 자자, 생소품이죠.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은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인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기술 또는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은 공자위환입니다. 공간, 자연, 위치,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은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이 되는 거죠. 특히 이 중에서 시험화 될 수 있는 부분을 간추려 본다면 공간 정도,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문장 속에 지문으로 등장할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공간은요, 지표 공간, 상하, 수직 공간, 다른 말로 입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이때 지표 공간, 수평 공간인 지표 공간과 상하, 수직 공간을 묶어서 3차원적 입체 공간이다. 이런 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동산 자체가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부동산 활동 역시도 공간 활동의 속성을 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줄 필요가 있겠죠. 자, 이 중에서 이제 그 각각의 공간별로 별도의 권리가 형성이 되는데요. 지표 공간에 대한 권리가 지표권, 공중공간, 공중권, 지하공간, 지중권 또는 지하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지표권에는 경작권, 건축권, 용수권이 포함되어 건축권, 경작권, 용수권, 즉 용수란 말은 물을 이용할 권리죠. 물을 이용할 권리는 지표권에 해당이 된다. 차이점 잘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하권에 뭐가 있죠? 지하권에는 크게 두 가지 꼭 기억하시면 돼요. 한계 심도란 말 기억하셔야 되겠고, 또 지하의 미채굴된 광물 자원은 광업권의 객체이다 보니까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칠 수 없다는 것, 그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지하권 관련해서 어려운 말은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 공중권입니다. 공중권은 크게 사적 공중권과 공적 공중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사적 공중권의 대표가 일조권 조망권이고 공적 공중권은 대표적으로 항공권 그리고 전파권 등이 해당이 되죠. 토지 소유권은 민법상 권리, 사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사적 공중권은 효력이 미치나 공적 공중권에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는 차이점 가볍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부동산 나왔죠. 자, 복합부동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토지와 건물이 결합됐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법률 체계상 토지와 토지 위에 세워진 건물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인 토지와 건물이 결합하여 일체로 이용되거나 용도상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복합부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복합부동산은 감정평가 시 일괄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동산의 분류가 나왔습니다. 부동산은 상식적으로 크게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겠죠. 건물은 여러 가지 용도가 나누어질 수 있겠지만 건물의 용도 중에서 가장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다 보니까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부동산한 개론은 토지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토지 분류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지만 심심치 않게 건축법상 또는 주택법상 주택의 구분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모두 익혀놓을 필요가 있겠죠. 일단 토지는요, 크게 부동산 활동에 따른 구분과 또 법에 의한 구분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부동산 활동상 구분은 표를 보시면 첫 번째 부지, 택지, 대지로 구분되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부지는 건축이 가능한 건축 용지와 건축할 수 없는 비건축 용지를 모두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범위의 토지가 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나오죠? 건축 용지는 물론이고 도로나 하천의 부지 등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를 부지라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 이 말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부지를 정답으로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택지인데요. 택지는요, 어느 파트를 불문하고 주상공입니다. 주거, 상업, 공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러한 용도로 조성된 토지를 뭐라 그래요? 택지 그래요. 그래서 문장 속에서 아무리 복잡한 지문이 나온다 할지라도 주상공이 나오면 일단 정답은 택지라고 보셔도 무방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대지가 있어요. 대지. 대지는 이제 보통 대라고도 하는데 지목이 대인 토지거든요. 지목이 대인 토지. 근데 지목이 대인 토지는요, 주거 용지와 상업 용지는 지목이 대일 수 있지만 공업 용지는 공장 용지라는 지목이 따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택지와 비교할 때 택지 속에는 주상공이 모두 포함되지만 지목상 대인 땅에는 주상은 포함되나 공업 용지는 포함이 안 된다. 차이점 정도 익혀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맹지와 대지 나오죠. 맹지란 말은 안못볼 맹입니다. 사방이 다른 토지에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그 토지에 어떤 면도 공도에 접속된 면이 없는 땅을 맹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문장 속에서 다른 토지에 에워싸여 있다,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다, 여기까지만 나와도 이미 정답은 맹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맹지와 관련해서 민법상 승역지와 유역지의 개념이 도출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민법상 주의토지 통행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맹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맹지는 건축법상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라는 것 잘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가 대지죠. 이 대지라고 할 때 대는 한자로 자루대거든요. 해석해보면 자루 모양의 땅이에요. 그럼 자루 모양의 땅이다. 그 말은 입구가 좁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좁은 통로에 의하여 공도의 접속면을 갖는 땅을 대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문장 속에서 좁은 통로, 입구가 좁다 이런 식의 말 나오면 역시 주저하지 마시고 대지를 정답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지와 맹지의 차이점은 대지와 맹지는 공통적으로 감가, 가치가 깎일 망정 대지는 기본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다른 말로 건축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땅이 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필지와 획지가 있죠. 필지는 법률적 개념의 토지고요. 등기 등록의 단위가 되는 토지로서 하나의 지번이 붙는 땅이 필지예요. 그래서 문장 속에서 등기 등록의 단위 지번 이 말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필지를 답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획지라고 하는 것은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얘기합니다. 가격 수준을 가지고 땅을 구분하다 보니까 획지는 성격상 경제적 개념의 토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부동산 활동과 현상의 단위가 되는 토지가 획지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지와 건부지가 나오네요. 자, 나지와 건부지는요. 나지는 건물이 없는 땅만 있을 때가 나지가 되고요. 건부지는 건이 뭐죠? 건물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세워져 있는 땅이 건부지고 건물이 없는 땅이 나지가 되죠. 그러면 상식적으로도 건물이 있는 땅보다는 건물이 없는 땅인 나지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고요. 또 건물이 없는 땅인 나지가 건물이 있는 땅인 건부지보다 거래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시장성이 풍부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압축해서 보면 나지는 건부지에 비하여 시장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나지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건부지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다고 배웠던 기억 나시지 않습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나오는데 최근 들어와서 후보지와 이행지의 차이점 구분하는 문장 아주 빈출이에요. 자주 나오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배웠죠? 용도 지역이 나눠지죠. 용도 지역이 택농임,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구분됩니다. 그런데 그런 용도적 상호 간의 용도가 전환 중인 땅은 후보지이고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 중인 땅은 이행지라고 배웠던 기억 나시죠? 그래서
용도지역 간자가 나오면 후보지가 답이고 용도지역 내자가 붙으면 이행지가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또한 후보지는 반드시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만 이행지는 반드시 지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차이점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지와 빈지 나왔죠. 법지, 빈지도 최근 들어와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에 해당이 돼요. 일단 법지는 법이 포인트죠. 법이라는 글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소유할 수 있지만 활용 실익은 없거나 적은 땅을 법지라고 말합니다. 또한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 경사진 부분의 토지가 법지인데요. 최근 들어와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경사진 부분의 땅 이 말 나오는 그 순간 법지를 답으로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 구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빈지라고 하는 것은 빈지는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소유권 인정이 안 되죠.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빈지란 법적으로는 소유할 수 없으나 활용 실익은 있는 땅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지, 빈지 입장이 정반대인 것이겠죠. 그 다음 나오는 말이 공지, 공한지, 유유지, 휴한지인데 이때 어차피 유유지는 별달리 문제화 될 가능성이 없는 거니까 없다고 보시고요. 자, 공지와 공한지 잘 봐요. 한 글자 사이밖에 없겠죠. 근데 공지는 공자라는 글자가 한자로 빌공이에요. 비어있는 땅이다. 자, 건축하지 못하고 비어있는 토지를 뭐라 그래요? 공지. 예쁘게 포장하면 건축법상 용적률, 건폐율 등의 공법상 규제,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하지 못하고 비어있는 토지를 공지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에 비해서 공한지가 뭘까요? 공한지란 말은 공한지는 장기간 지가의 상승이나 투기의 목적을 가지고 방치되는 땅을 뭐라 그래요? 공한지 그래요. 그래서 투기,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한다. 시계 표현 나오면 역시 주저하지 마시고 공한지를 답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휴한지는 합리적인 이유, 예컨대 인삼농사를 짓고 나서 기력을 회복한다는 합리적 명분을 가지고 쉬고 있는 땅을 휴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농사 후 기력 회복을 위해서 휴경하고 있는 땅을 휴한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자 포락지, 한계지, 선화지 나왔죠. 자 포락지도 잘 나와요. 네, 포락지가 뭐죠? 물에 잠긴 내 땅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침식 작용으로 인하여 집안이 절토되어 하천의 바닥이 된 토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집안이 절토된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면 밑으로 잠겼다, 물에 잠겼다 이 말 나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포락지를 답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한계지. 한계지는 그냥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누가 내도 이 문장 말고 내는 경우가 없어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나오는 그 순간 한계지가 답이겠구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선화지 나왔죠. 선화지는 선 앞에 고압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고압선 아래의 땅, 고압선이 지나가는 땅을 선하지라고 얘기하죠. 현실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고압선 지나는 땅 누가 사려고 하겠습니까? 잘 안 사려고 하겠죠. 그래서 토지의 이용 및 거래에 제한을 많이 받는 토지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소지 나왔죠. 소지는 다른 말로 원지라고도 하는데 택지 등으로 또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자연 상태 그대로의 땅을 뭐라 그래요? 소지 또는 원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1단지가 나오는데 1단지는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단지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2필지 이상의 땅 이 말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1단지를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본자 나오죠? 표본지는요. 표준지와 헷갈리시면 안 돼요. 표본지는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한 대표적인 땅이 표본지입니다. 그래서 요새 들어오면 1단지나 표본지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는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문장 속에 자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1단지, 표본지까지도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만 새로운 문제 유형에 정확하게 어떤 대응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주택부는 나왔죠. 건축법상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단독주택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포함되고요.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4가지가 포함되죠. 그래서 공동주택의 암기법이 연세대 아파트죠. 연세대. 아파트가 아니고 오타 났네, 오타. 기숙사인데 연세대 기숙사라고 좀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아파트, 연립, 세대, 다세대, 그리고 기숙사. 그래서 아파트가 잘못됐습니다. 오타예요.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럴 때 이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구분하고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나누어지겠죠. 여기서 모두 다중부터 연립까지 모두 660이에요. 660. 법이 개정됐어요. 330 안 나와 이제 660인데 유일하게 연립만 초과입니다. 연립만 초과다. 나머지는 모두 660 이하다. 구분하시면 되겠고 층수는요. 33445예요. 33445. 조심할 건 뭐냐면 3층이 아니고 4층이 아니라고 계층. 아시겠죠? 예컨대 5층이라고 해서 이게 아파트가 아닌 거예요. 5층짜리 건물 중에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만약 3층이다. 예컨대 1, 2, 3층만 주택으로 쓰인다. 이것은 3층이 아니고 3계층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벌써 다중이 아니면 다가구가 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괜히 숫자만 놓고 이거 아파트 아니야?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는 겁니다. 계층과 층은 다르다고 분명히 수업 때 언급을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조심하시길 바라요. 자, 이제 부동산 특성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특성은 크게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2가지 구분되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출제 빈도는 자연적 특성이 보다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의 비중은 자연적 특성을 중심으로 인문적 특성까지 아울러서 학습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자연적 특성은 자연과 인문이란 말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자연적 특성은 인문적 특성과 성격이 정반대죠. 그러므로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자연물로 속하는 특성이다 보니까 토지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본질적이고 선천적이며 불변의 성격 갖고 있는 그 특성이 바로 뭐다? 자연적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연적 특성에 뭐가 있을까? 부부영계인이죠. 부부는 영원히 남이다. 부부영계인. 그래서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5가지 특성 내용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동성. 부동성은 말 자체가 안이불 움직일 동. 토지는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는 특성이 부동성이죠.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위치의 고정성, 이동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비이동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민법을 배울 때 재산을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분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 동산은 이동이 가능한 물건이고 부동산은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동성은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물리적 기준, 근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 역시도 전국적 시장의 형성이 어렵게 되고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국지적 시장, 다른 말로 지역적 시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더불어 부동산 활동 역시도 국지적 활동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이동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토지는, 부동산은 견본을 제시하거나 진열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므로 고객과 더불어 토지가 있는 현장까지 사람이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장활동 및 정보활동이 요구된다,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이 필요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별로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게 되는 것도 결국 부동성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부증성 나왔죠. 자, 부증성의 뜻이 뭐예요? 아니 불자 증가할 증이죠. 그럼 토지는 자연물이니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그 생산할 수가 없고 그 결과 토지의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특성, 이게 부증성이었죠. 다른 말로 비생산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토지를 생산 공급할 수 없다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게 되죠. 그 결과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고 물리적 토지 공급 곡선이 수직선의 모습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면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겠지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차이점, 이 점을 구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죠. 또한 용도 전환에 의한 경제적 공급은 물리적 공급의 어떤 제한을 완화시키는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더불어 생산이 안 되죠.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생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비용을 구할 수가 없다면 비용성의 바탕을 두고 가치를 평가하는 원가 방식을 원칙적으로 토지는 적용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불어 생산이 안 돼요. 생산이 안 되면 가면 갈수록 땅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토지가 부족해집니다. 그럼 토지가 부족해지면 부족한 토지의 땅값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때 지가 고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지가 고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땅값이 쌀 때 사놨다가 몇 년 뒤에 땅값 폭등할 때 팔아서 양도 차익을 얻고자 하는 투기적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압축해 볼게요. 토지 부족의 문제를 비롯해서 지가고, 토지 투기, 그리고 토지 소유 편중 등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부증성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부증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수요자 경쟁 가격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더불어 이제 영속성 나왔거든요. 영속적이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다. 새빨간 거짓말이겠죠. 3년도 안 걸려요. 그런데 토지는 영속성이 있다. 그 말은 뭐냐?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토지는 파괴되거나 훼손되거나 소모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우리는 영속성이라고 배웠던 기억 나시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파괴 훼손되지 않으니까 물리적인 감가는 배제가 되는 거죠. 물리적 감가는 배제가 됩니다. 즉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 가치는 깎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건 경제적 감가는 토지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떤 말 나오냐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인 감가는 배제가 되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토지에는 감가상각 이론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온 바 있죠. 그러나 조심할 것은 물리적인 감가는 배제가 되지만 경제적 감가는 토지에도 인정된다는 차이점 꼭 구분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영속성 때문에 관리의 의의가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리가 가능해지게 되니까 어떻다? 바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영속성 때문에 가치가 안 깎이다 보니까 토지는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여 투자의 대상으로 선호된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한 영속성은 나중에 감정평가 3방식 중 수익환원법, 그중에서 직접환원법의 근거가 된 특성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개별성 나왔습니다. 자, 개별성이 뭐죠? 토지는 토지마다 다르다는 거죠. 물리적 관점. 자, 물리적 관점이 뭐냐면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형태나 면적은 같을 수도 있겠지만 위치까지 같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조심할 건 뭐냐면 토지 입장에서 물리적 관점에선 모든 토지가 저마다 다르다 보니까 개별적이거든요. 그럼 개별적, 다른 것끼리는 이질품이 되다 보니까 이질적인 물건끼리는 대체가 어려워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질품은 상호 대체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뭐죠? 인접성 때문에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개별성 때문에 토지는 저마다 다르다. 이질적 재화다. 그래서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접성 때문에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 구분해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개별성은요. 이제 개별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개별성이 답이 되는데 예컨대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수익이 개별화된다라는 말 나올 때 개별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바탕이 되는 특성은 개별성이 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감정평가 시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되는 특성도 개별자가 나왔으니까 특성은 무조건 개별성이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은 상품마다 다르다 그랬죠. 그럼 이질품이죠. 그럼 이질품이 거래되는 시장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불완전 시장화 된다. 이 문장 역시도 개별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지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개별성 때문에 토지는 저마다 다르다. 이질적 재화다. 그럼 일물일가 법칙 성립 안 된다. 불완전 시장화 된다.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하지만 인접성 때문에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게 된다. 또 개별자가 붙는 말 나오면 무조건 특성은 개별성이 답이 된다. 이 정도만 압축해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접성 나왔거든요. 근데 인접성은 앞에 보셨던 부동산과 더불어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된다는 정도로만 익혀두신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인문적 특성 나왔죠. 인문적 특성은 인문자가 나왔으니까 인간과 관계가 있는 특성이 인문적 특성이 되겠죠. 이 속에는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이것 이외에 고가성, 사회 공공성 이런 것들의 특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변용성, 용도의 다양성을 다는 말로 변용성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럼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특성과 같은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바로 뭐다? 최유효용의 성립 근거 및 가격 다원설의 근거가 된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이 뭘까요? 가격 다원설이 뭘까요? 같은 땅도 그 땅이 무슨 용도로 이용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주장을 가격 다원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유효용 뜻이 뭡니까?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함이 가장 바람직한 이용일 것이냐, 가장 나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용이 되겠는가? 그것이 바로 최유효용 아니겠습니까? 맞죠? 만약에 어떤 물건의 용도가 하나뿐이 없다면 이 물건을 무슨 용도로 이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 이런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유효용의 개념은 부동산 고유의 개념이죠. 부동산에만 사용되는 개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나오면 최유효용이 따라 붙는다는 정도로 익혀두시면 되겠고요. 더불어 적지론의 근거가 되고 또한 이행과 전환을 통한 창조적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무슨 뜻인지 모르셔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행과 전환을 통한 창조적 이용 가능 이 말 나오면 그냥 용도의 다양성이 답이겠구나는 정도로만 익혀두시면 되는 거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병합 분할 가능성 줄여서 분합성 그러는데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위치의 가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로서의 중요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고가성과 투자의 고정성 이 부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고가성이 뭐죠? 그래요. 부동산 상품은 일반적인 상품보다 되게 비싸죠. 비싸다 보니까 내 돈만을 가지고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취득하거나 투자하거나 개발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남의 돈 끌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고가성은 타인 자본, 부동산 금융회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요,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자들만 부동산 시장에 참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가성 자체가 일종의 시장 진입 장벽이 되는 거죠. 그럼 장벽이 존재하니까 장벽이 없을 때보다는 시장 참여자가 당연히 다수가 아니라 소수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의 고정성 나오는데, 투자의 고정성을 다른 말로 자본 회수 기간의 장기성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부동산 투자가 장기 투자이다 보니까 한 번 투자를 하면 그 투자한 원금을 본전을 뽑아낼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투자의 고정성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장기 투자이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이 요구된다, 필요하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총론 부분을 가볍게 마무리 지었고요. 자, 잠시 후에 부동산 경제론 파트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